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발해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전 시간이죠. 그때는 바로 이제 발해가 어떻게 등장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발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고구려를 사실상 계승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나라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동모산에서 국가를 세웠고 이때 당시에 추격하고 있었던 당나라의 군대를 천문년 계곡에서 무너뜨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발해라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발해를 세웠었던 고왕, 바로 대조영 이후에 국가가 어떻게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은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발해의 역사서는 현재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유득공이라고 하는 분이 발해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서 바로 발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문 같은 것이 실제로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발해의 역사서가 적혀가지고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에 바로 각 국왕들이 어떻게 있었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발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가 있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기록 같은 것이 거의 없고, 다만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었죠. 백제의 무왕하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해에도 무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해 무왕의 경우에는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대조영의 아들로서 발해의 제2대 왕으로 즉위를 하죠. 그리고 2대 왕이었었던 이 무왕은 앞에 무자가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었던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첫 번째, 많은 영역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서 북만주 일대를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북만주 지역을 장악을 해 가지고서 이 발해의 영토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돌궐과 일본과 같이 또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의 경우에는 바로 이쪽 지역에 당이 있었었죠. 이쪽에는 바로 돌궐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가 있었을 때도 바로 여기 있는 이 돌궐과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와 그 다음에 외가 연결되는 이른바 십자형 외교가 있었었죠. 발해는 바로 한반도 내에서 남쪽에는 신라, 그리고 서쪽에는 당나라로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었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발해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당시에 돌궐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 쪽에다가도 좀 위험하긴 했었는데, 일본 쪽하고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서 그래서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었습니다. 사실 이쪽 근처에 발해의 여러분들 백성들 상당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바로 말갈족이에요. 하지만 모든 말갈족들이 전부 다가 이 발해의 밑으로 들어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말갈족을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옛날 고구려의 바로 고구려라고 한 나라를 구성했었던 민족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기는 한데, 원래 고구려인들과 굉장히 친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말갈족들이 바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는 약간 좀 분열되는 모습이 보여줬던 것이 있었었죠. 당시 이쪽 지역에 바로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그런 말갈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 흑수말갈족이 바로 발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별로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이 흑수말갈은 이 발해를 굉장히 견제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 발해를 견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었죠.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흑수말갈이 당나라와 같이 연결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나라는 공격 한번 하지 않고 사실상 흑수말갈을 자기네 백성
달성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발해에게 압박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런 압박에 굴할 발해가 아니었었죠. 발해 무왕은 당시에 자기 동생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흑수말가를 정복을 하라고 군대를 딸려서 보냅니다. 문제는 형이 바로 발해 왕이잖아요. 근데 동생은 사실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사실 흑수말갈에 대한 공격을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형이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에 바로 국왕은 자기 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왕이 이 동생을 엄청나게 압박을 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 동생은 군대를 끌고서 당시에 흑수말가를 공격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무지 흑수말가를 공격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군대를 한참 몰고서 흑수말가 쪽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갑작스럽게 바로 이 동생, 대문이라고 하죠. 이 동생이 총대장의 직위를 갖고 있었었는데 전쟁을 하기 직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탈출해가지고서 당나라로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발해는 되게 황당했었죠. 때문에 당나라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비록 내 동생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대문예는 바로 국가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당나라는 당연히 그런 반역자를 지금 숨겨준 것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숨겨주지 말고 지금 당장 그 동생을 바로 발해로 넘겨라 라고 당나라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당나라는 옛날 연남생도 그랬었잖아요. 연남생이 당나라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연남생의 군사적 지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봤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발해 국왕의 동생이었었던 대문예가 당나라로 항복을 했을 때 바로 그런 이점을 노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당나라는 바로 이 동생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자 무왕은 바로 이러한 당나라를 도무지 믿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수군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군을 동원해서 바로 이쪽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이쪽 있죠. 이쪽 지역이 바로 산둥반도라고 하는데 이 산둥반도 지역을 발해가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점령하고 이 지역, 이때 당시 이 산둥반도 지역에 설치됐었던 당나라의 지방 통치기구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등주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바로 이 등주 지역에 바로 짱이죠. 바로 자사라고 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까지 전사시킬 만큼 바로 엄청나게 대전과를 올립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바로 약탈은 할 수 있으되 지키기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장문휴 장군을 시켜가지고서 산둥반도를 공격시켜서 등주 지역에 있었던 자사까지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발해 군대는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주 지역은 바로 당나라가 다시 회복을 했겠죠. 문제는 뭐냐면 당나라가 열받은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난데없이 이 발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당나라의 코토를 건드려버리니 이때 당시 당나라의 코토를 건드려버리니 이때 당시에 당나라는 바로 이런 발해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당나라는 바로 통일신라와 여전히 사이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었습니다. 왜? 통일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바로 대동강 이남 지역의 영토를 스스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당나라는 사실상 혼자서 발해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조금 좀 아무래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당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바로 이 통일신라 쪽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우리 같이 화해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통일신라는 사실은 초창기에 발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발해의 대조영에게 진골이라고 하는 귀족의 신분까지 내릴 정도로 엄청나게 발해를 좀 잘 대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발해하고 통일신라는 사이가 좋았어요. 통일신라가 그렇게 해줬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육지를 통해 가지고서 발해를 거쳐야 되니까 발해가 살아있으면 육지로 쳐들어오는 바로 이 당나라의 군대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통일신라는 바로 발해를 되게 우대를 해줬던 건데,
갑자기 당나라가 통일신라한테 편지 보내가지고서 이제부터 우리는 너희 신라가 바로 대동강 이남 지역을 차지한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고 딱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신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죠. 바로 대신에 다시 당나라와 손잡고서 발해를 공격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 통일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의 영토를 차지한 것을 당나라에게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로 어저께까지 열심히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발해를 배신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한번 나당 연합군이 구성돼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발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공격은 사실상 실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신라가 적극적으로 나섰을지도 솔직히 의문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이 발해가 돌궐, 일본과 같이 연결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당나라와 그 다음에 신라가 같이 싸움을 벌이는 그런 형태의 외교 관계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이 발해는 바로 당나라와 싸웠으니까 당나라의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때 당시에 스스로 황제국을 칭했던 거죠.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 가지고서 선포하고 이거에 따라서 달력을 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왕이 살아 있었을 때는 발해는 굉장히 바로 중국과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나라였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뀝니다. 즉 다음 때 왕이었었죠. 문왕이 바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었었을 때 이때 당시에 이 문왕은 기존까지 대결의 구도를 전부 다 중단했었어요. 첫 번째, 당나라와 화친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넓은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 넓은 땅을 통치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 같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날까요? 조용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균전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율령체제 같은 것을 많이 더 완성된 형태의 율령체제 같은 것을 많이 수용을 해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문왕은 당나라와 기본적으로 친선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당나라의 문물을 많이 수용하려고 했었었죠. 그리고 원래 발해의 첫 번째 수도는 바로 어디였었냐면 동모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동모산이 발해의 영역이 확장되게 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거기에 있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수도를 상경용총부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발해에는 5개의 서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였었던 상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공식적인 서울을 이때 당시에 만들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서울들은 부수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서울로서 남겨두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상경 용천부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상경이자 그 다음에 이 상경이 있는 곳이 바로 용천부라고 하는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바로 상경 용천부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바로 전국적으로 이 지방제도 자체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어저께까지 또 열심히 싸워왔던 이 통일신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라도 사실 당나라가 요구했으니까 연합을 해가지고서 발해를 공격한 거잖아요. 하지만 당나라가 발해와 같이 화해를 한 마당에 굳이 발해하고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발해는 당시에 통일신라와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고 동해안 쪽에 있는 좁다란 옛날 동해와 옥저가 있었던 그 땅 있죠? 바로 그 땅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신라로 통하는 그런 교역로를 마련한 다음에 이 길을 통해 가지고서 신라와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따라 내려가다 보면 신라의 서울이 경주니까, 그러니까 경주하고 발해가 서로 같이 이제 발해의 그런 수도가 같이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때 당시에 신라와 연결되었던 이 교통로를 이끌어서 우리는 바로 신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문왕 이후에
왕들의 이름은 확인이 되지만 그 왕들이 사실상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그다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자기네들의 왕들 적는 것에 바빠 죽겠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적을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왕위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좀 귀족들의 싸움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서 왕위 다툼이 되게 심각하게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가서는 어떤 시대 때쯤에 바로 발해 왕이 누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로 발해 국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적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선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선왕이라고 하는 왕은 9세기 전반쯤에 등장했던 왕인데 이 왕 때에 바로 국가가 다시 한번 크게 안정이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 왕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크게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사방팔방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선왕은 대규모로 영역을 되게 많이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상 요동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먹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흑수말갈의 상당수도 이때 당시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해주 지역, 즉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즉 러시아의 땅이기도 하죠.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바로 러시아 땅에 해당되는 그 지역까지도 이때 당시에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글쎄요, 넓이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바로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역보다도 발해가 차지했던 영역이 넓이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었던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 말갈족의 대부분은 이미 복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전부 다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요때쯤에 바로 이 당나라는 점차 그 힘이 약화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 옆에 있었던 발해가 선왕을 만나서 엄청나게 국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이 당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발해의 사신이 온다고 한다면 바로 그 발해국의 사신을 그 국력에 따라 가지고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에 당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발해국을 대할 때는 동쪽에 있는 아주 융성한 국가다라는 의미에서 해동성국이다 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존칭을 붙여주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통치제도입니다. 바로 이 통치제도 같은 경우는요, 발해는 기본적으로 바로 당나라의 통치제도를 많이 본따게 돼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당나라의 통치제도가 뭡니까? 바로 중앙통치제도는 핵심이 삼성육부제죠. 자, 바로 정책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었던 중서성과 그 다음에 문화성이라고 해서 바로 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관청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상서성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었던 그런 법령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상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서성은 시행을 하는 일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전문 부서가 필요했었어요.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그 여러 가지 전문 부서들을 전부 다 각각의 하는 일에 따라서 나누게 되죠. 총 6개가 나눕니다. 바로 이, 호, 예, 병, 형, 공에 해당하는 그런 바로 전문 부서들을 나눠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사실상 잘 따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중서성과 문화성과 상서성 중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중서성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운영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해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명칭부터가 달라요. 성은 3개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은 3개 많아요. 근데 이름이 일단 달라요. 여기 보면 중대성이라고 불리는 곳은 당나라로 따지면 중서성으로서 여러 가지 각종 법안 같은 것을 만드는데 활동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보면 되겠고요. 정당성의 경우에는 상서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선조성이라고 불렸던 곳으로서 바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당나라 같은 경우엔 주로 중서성 중심으로 해서 운영됐었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발해의 경우에는 정책을 실시하는 바로 상서성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정당성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서성 밑에 바로 이호예 병형공으로 나뉘어지는 육부가 있었었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상서성 바로 밑에 바로 육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는 총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좌사정, 그래서 또 하나는 우사정, 그리고 육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가 따로 하나 더 있는 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듯이 좌사정은 바로 세 개의 부서를 담당합니다. 충, 인, 의. 그 다음에 우사정의 경우에는 지, 예, 신이라고 하는 부서를 담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 인, 의, 지, 예, 신은 무엇이냐? 충, 바로 관리의 인사, 이부죠. 그 다음에 인, 바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합니다. 바로 호부에 해당되죠. 의는 바로 당나라로 따지면 예부죠. 바로 예법과 관련된 분야, 즉 외교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국가의 의식이라든가와 같은 것을 담당하는 부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의 경우에는 병부, 즉 군대와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발해의 예부의 경우에는 바로 형부에 해당됩니다. 즉 재판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했던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의 경우에는 공부, 즉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했었던 관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명칭과 운영에서 당나라에서 시행됐었던 삼성 육부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운영됐었는데요. 바로 정책을 실행하는 바로 정당성을 중심으로 삼성이 운영됐다는 점이 당나라와 다르고,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도 바로 유교적인 덕목을 따왔다는 것에서 당나라와 다릅니다. 당나라는 이호예 병형공인데 바로 이 발해의 경우에는 충인의지예신이라고 하는 부서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간에 좌사정과 우사정과 같은 관청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까요? 당나라 시대 때에 국가의 바로 고위급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당나라의 대학교,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국자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국학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당나라의 바로 대학교 제도를 그대로 본땄지만 그래도 발해만의 주체성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발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다시피 당나라의 국자감에 해당됐었던 바로 대학교를 주자감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독자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름을 만들어서 학교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런 측면이 바로 당나라의 것과 많이 다른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지방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요, 여기 보다시피 5겸 15부 62주에 해당하는 굉장히 방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라의 경우에는요, 구주 오소경이었었잖아요. 근데 발해의 경우에는 확실히 신라보다 훨씬 더 넓었기 때문에 바로 15부 62주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바로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각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 주 밑에는 가장 말단 단위의 관리가 파견되는 가장 말단 단위의 행정구역으로서 현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지방관이 파견돼요. 지방관이 파견된다는 것은 사실상 9년제를 실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가장 말단에 해당되는 촌락의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바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은 주로 고구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지배계층의 경우에는 바로 말갈족이었다고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말단 단위에 해당됐었던 촌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말갈족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때문에 발해의 경우에는 굳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확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토착 세력이었던 말갈족 수령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신라하고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토착 세력이었었던 말갈족 수령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배계층의 상당수는 사실상 고구려인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긴 하지만 말갈족 출신에 해당되는 귀족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구려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려는 그래서 주로 지배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갈족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전부 다 피지배계층에 해당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피지배계층의 상당수가 전부 다 말갈족이고 이 말갈족이 나중에 여진족이 되고 이 여진족이 나중에 바로 만주족이 되고 그 만주족이 바로 중국의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만주족의 역사가 자기네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발해를 자기네 나라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발해가 고구려하고도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하고 꼭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바로 중앙군이 뭐였습니까? 바로 구서당이었었죠. 여러분들 바로 이 구서당의 경우에는 말괄과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중앙군을 구성했던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방군의 경우에는 정이라고 불렸었죠. 그래가지고서 9개의 주에 각각 하나의 정식이 배치가 됐었지만 국경선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한산주라고 하는 곳 혹은 한주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었죠. 거기에다가는 바로 국경선이기 때문에 2개의 정이 배치가 됐었다고 얘기했었죠. 발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앙군인 10위라고 불립니다. 10위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따로 얘기하지 않지만 군사적 요충지라든가 그 다음에 국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 12 이외에도 별도의 지방군이 따로따로 전부 다 배치가 되어졌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잘 나갔었던 이 발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있냐면 이 선왕이 있은 이후부터는 갑작스럽게 발해가 굉장히 약해졌던 것 같아요. 중국도 되게 혼란기긴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당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자, 당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분열의 시기로 넘어가게 됐었거든요. 이 송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당나라의 분열됐던 국가들은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바로 5대 10국이라고 얘기하죠. 5개의 큰 나라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10개의 또 다른 각각의 국가들이 있어가지고서 국정을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돌골족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좀 밀려났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바로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이 돼요. 거란. 이 거란은 다른 말로는 요라고도 하죠. 발해가 세워지기 직전에 바로 거란족이 당나라에게 저항해서 일으켰었던 반란이 있었었는데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당시에 이 거란족은 결과적으로 패배해가지고서 한마디면 멸종당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와가지고선 거란족들이 전부 다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게 됐었었죠. 그리고서 그렇게 회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거란족 중에서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웅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야율아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야율아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쪽 지역에다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5대 10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중국의 왕조들을 굉장히 바로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당시에 이 요나라는 점차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었죠. 발해는 바로 이러한 요나라의 눈치를 좀 살짝 보고 있었습니다. 발해의 국력도 약간 좀 세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국내적으로는 귀족들끼리의 그런 권력 다툼이 너무 심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거의 반으로 갈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당시에 국가가 거의 쪼개지다시피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갈라지게 했던 이때 당시의 발해. 근데 그런 발해의 모습을 보고서 원래는 바로 발해와 동맹을 맺었었던 국가, 바로 이 거란족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맹이긴 한데 상대방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서 장악을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되게 세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보셨냐면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전쟁이 심했을 때 당시에 거란족은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서 대거 발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상 발해는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발해는 바로 거란에게 함락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란족의 수도 근처로 이제 옮겨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었죠. 하지만 발해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발해인들은 이 발해가 멸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란족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도 이 거란족은 발해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거란족은 바로 황태자를 보내가지고서 이 발해가 있던 지역에다가 동단국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괴뢰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줬을 뿐더러 나중에 거란족이 없어진 다음에도 이 지역에서는 되게 수시로 발해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한 2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하지만 이 200년 동안에 걸쳤었던 이 발해 부흥 운동은 사실상 실패하게 됩니다. 발해의 역사가 200년인데 그런데 바로 발해 부흥운동군이 200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발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남쪽 지역에서 이른바 후삼국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후삼국 시대에 등장하게 됐을 때 이 후삼국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개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던 왕건의 고려라고 한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표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발해의 왕자 출신이었었던 대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만주 지역에 있었던 많은 발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서 이 고려에 같이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고려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 통일을 이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많은 유민들이 고려를 망명하게 되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고서 빈칸 이제부터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 6페이지. 자, 2번 발해의 발전. 1번 발해의 성장에서는 3번 발해의 쇠퇴와 멸망까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개. 무왕. 동그라미 1번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고, 동그라미 2번 돌궐. 자, 돌궐 및 일본과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당의 빈칸 읽겠습니다. 산둥반도 등을 공격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문유 장군이 바로 여기에 군사 지휘를 담당했다고 하죠. 동그라미 4번 독자적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당연합군의 발해 공격이 있게 되었고, 발해, 돌궐, 일본이 하나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vs 당과 신라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발해가 바로 일본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신을 파견했었고, 그리고 나서 일본 쪽에서도 이 발해 사신이 파견됐던 것에 대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치겠습니다. 문왕. 이 문왕의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당과 친선, 도모 및 문물 수용, 빈칸해 주겠습니다. 당. 동그라미 2번, 상경, 용천부.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경, 용천부가 어디 있는지. 바로 이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동그라미 3번, 중앙과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때 대략적으로 정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4번 신라와도 교통로를 개선합니다. 자, 별표 2개 선왕의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1번 요동과 연해주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동그라미 2번 빈칸해 주겠습니다.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시킵니다. 동그라미 3번 옛 고구려의 영역 대부분을 차지했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어로부터 바로 동그라미 4번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었죠. 자, 동그라미 4번 발해의 통치 제도의 경우에는요, 별표 2개 바로 중앙 통치 제도에선 동그라미 1번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빈칸해 주겠습니다. 삼성육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명칭과 운영에서 독자성을 주장하죠. 대표적으로 정당성 중심으로 삼성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유교적 덕목 명칭의 육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기도 하죠. 역사 탐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도표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바로 동그라미 4번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
주자감 빈칸에 적겠습니다. 주자감 이곳을 설치했었다. 대학교를 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방주도에선 별표 한 개 반. 동감 1번 5경 15부 62주 5경 15부 62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동감 2번 말단의 촌락은 토착 세력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말갈족 수령 말갈족 수령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인과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주로 지배층은 무슨 인인가요? 바로 고구려인이었었죠. 피지배계층은 바로 말갈인이었습니다. 별표 하나. 군사제도에서는요, 동감 1번 중앙군에는 10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수도를 방어했었고요. 밑줄 치겠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나 국경지역에 별도의 지방군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별표 하나. 쇠퇴 및 멸망에서는요, 동감 1번 귀족의 세력 다툼으로 쇠퇴하게 됐었고, 동감 2번 거란, 즉 요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발해 유민들은 이후에도 한 2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부흥운동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었고요. 나중에 통일신라가 되었을 때 바로 통일신라의 발해 왕자 출신이었던 대광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발해 유민의 상당수가 고려로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이 대광년의 후손이 바로 태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대광년의 후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